어이, 잘 날아간다. 삼뽕이야. 안녕하세요. 꿀팁베스의 이영근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꿀팁베스가 새롭게 베스 낚시를 배우는 분들을 위해 조금 쉬운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사실 좀 쉽지도 않아. 뭐냐면 베스 낚시는 정말 여러 가지 못 알아듣겠는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베스 낚시에 쓰이는 용어 혹은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다든지 혹은 어떤 개념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베스 낚시 용어 해설집? 총정리? 총정리는 아닌 것 같아. 기본편? 아, 그래.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거는요, 일단 많이 쓰는 이야기들, 저수지나 댐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뭐 강에서도 쓰는구나 얘기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요, 본류권과 지류권, 이겁니다. 본류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강, 그렇지? 큰 물을 이제 본류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합수가 되는, 물이 합쳐지는 그런 곳을 지류라고 하는데요. 댐에서는 일단 이 대청댐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이곳은 석홀이라는 곳이에요. 이건 원래 금강이 흐르던 자리라 이런 곳을 본류권, 큰 물이 흐르던 이 앞쪽을 본류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큰 물과 합쳐지는 작은 강들, 혹은 뭐 원래 시냇물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합쳐져서 생기는 곳을, 그런 지역을 이제 지류권이라고 하는데요. 본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류는 계속 점점 큰 물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어디냐, 저기가 이평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지금 금강하고 합쳐지는 삼거리가 있는데요. 거기는 큰 물이 합쳐져요. 거기를 무슨 천이라고 하냐면 소옥천이 금강과 이제 합쳐져서 바다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옥천을 금강 입장에서 보면 지류가 돼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지류권이라고 하고 여기를 본류권이라고 하는데, 이 지류가 근데 진짜 소옥천처럼 규모가 엄청 크고 길이가 길면 또 다른 독립적인, 뭐라고 그러지? 거기를 이제 수계. 그래서 거기를 추소리 본류대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류하고 지류는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적으로 여기가 본류고 여기다 지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본류는 있어요. 그냥 핵강, 그냥 강. 이거는 확실히 본류인데요. 거기에 이제 합쳐지는 것들은 지류라고 하고, 그런 지류들 중에 큰 지류는 본류대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권 본류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본류와 지류를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잘 이해를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런 큰 댐이나 저수지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고 강에서도, 그러니까 큰 금강, 큰 한강, 근데 여기 옆에 들어오는 뭐 유구천, 수도권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한강, 서울의 한강이 흐르고 탄천, 잠실 쪽에서 탄천이 들어오잖아요. 탄천은 지류, 한강은 본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류와 본류는 비단 이런 큰 댐이나 큰 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강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저수지에서도 그러니까 가운데 저수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건 뭐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있건 큰 물줄기를 이제 본류라고 하고,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지류라고 하죠. 이 본류와 지류는 이제 이 정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본류와 지류를 나누어서 낚시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꿀팁 베스니까 얘기를 좀 해보면, 내림 수위에는 본류권이 좀 유리하고요. 오름 수위에는 지류권이 조금 더 유리해요. 이유는 대체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데, 내림 수위에서 본류권이 유리한 이유는 깊은 쪽으로 이동을 하던 베스들, 그런 물고기들이 살아남았던 어떤 그런 애들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수만 년의 가뭄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림 수위에는 확실히 본류 쪽이 조금 더 낚시가 잘 되고요. 그리고 수위가 오를 때에는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애들 때문에 그런지 왠지 막창 쪽에 지류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고기들, 혹은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골창이나 포켓으로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일단 뭐 조금 더 이제 좋은 조건, 그런 지역이 조금 더 조과가 좋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하나 더 하면, 조금 전에 나왔지만 이제 많이 쓰는 말, 포켓, 막창, 골창, 홈통 뭐 이런 말. 이건 뭐냐면요,
지류든 본류든 어쨌든 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물이. 그럼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조그만 곳들, 조그만 지형들을 이제 골창이라고 하는데요. 뭐 크게는 뭐 한 200-300m 정도 되는 것, 정말 길게는 한 1km쯤 돼도 본류대에서 이렇게 딱 보여서 큰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데를 이제 골창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부분 이제 커도 댐에서도 한 200-300m 정도 되는 애들을 골창이라고 부르고, 그런 골창들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를 일반적으로 이제 뭐 홈통, 포켓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뭐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르는 거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다 골창이라고 해서 다 부르는데요. 그 규모가 한 교실 한 2-3개 연결해 놓은 것 같아. 정말 작은 경우에는 작은 홈통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상대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본류에 골창들과 포켓들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본류대 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육지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도 이쪽은 본류고, 지금 카메라가 서 있는 곳은 지류권, 그러니까 포켓, 홈통, 골창으로 연결되는 이런 위치인데, 이렇게 본류대하고 골창으로 연결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비죽 튀어나온 이런 육지들을 곱부리라고 하죠. 이건 사실 표준어는 또 아니더라고요. 아까 우리 찾아봤는데 잠깐 영어로는 케이프라고도 한대요. 근데 이런 곱부리는 비죽 튀어나온 육지라는 뜻의 곳에서 이제 뭐 파생된 그냥 우리끼리 쓰는 낚시용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곱부리라고 불리는 데가 있고, 이런 곱부리는 자연스럽게 보세요. 본류가 있고 지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곱부리가 되겠죠. 그럼 이쪽은 깊고 이쪽은 조금 얕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옆에서 본 걸로 보면 이렇게 사면을 갖게 되는데, 이 곱부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곱부리, 이렇게 안쪽은 지류, 본류, 이 곱부리에 이렇게 된 이 끝부분, 제일 높은 여기를 능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곱부리는 자연스럽게 능선을 만들고요. 이 능선 양쪽으로 사면이라는 걸 만들죠. 사면이 이제 뭐 기울어져 있는 면 이런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형적인 부분은 뭐 이 정도 용어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큰 물, 본류, 거기에 합쳐지는 물, 지류, 이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류가 크면 본류처럼 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지류나 본류에 조그맣게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골창, 포켓 혹은 홈통, 규모에 따라 이렇게 부르는 말이 조금씩 있고, 그리고 이런 골창들이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튀어나온 육지를 곱부리, 그 곱부리에서부터 산 능선처럼 쭉 물속에 있는 이런 능선들, 이런 것들을 수중 능선 혹은 능선이라고. 빠를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긴 능선, 뭐 짧은 능선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류와 지류를 나눠서 낚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능선도 긴 능선과 짧은 능선을 구분을 해서 공략을 해보면 조과에 좀 차이가 간혹씩 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엑사드, 전국구 모터스, 피싱 태그, 이명준의 해피베스, 에이티즈와 함께합니다. 나이스! 다음으로 설명해 볼 용어는요, 쉘로우와 딥이라는 용어예요. 이건 약간 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쉘로우는 얕은 이란 뜻이고, 딥은 깊은 이란 뜻이에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죠. 영어 꿈나무. 근데 얕은 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되게 다르게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 그리고 탁한 물에 따라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대청호 같이 아주 깊은 데가 존재하고, 이런 맑은 물에서는
직사광선이 들어가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수심, 그러니까 대청호 같은 곳은 한 5m, 그리고 안동호처럼 더 맑은 그런 정도의 물에서는 직사광선이 들어가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7, 8m, 상황에 따라서는 한 10m까지도 셜로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10m가 무슨 셜로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직사광선이 직접 들어가는 정도의 깊이기 때문에 항상 그 수심 두께는 항상 이렇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 5m 언저리 정도까지를 셜로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상대적으로 깊은,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을 이제 딥이라고 하는데요. 10m 언저리 정도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셜로우는 이제 직사광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도 일어나고, 미생물도 많고 생명체도 많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 역동적인 개념이 좀 있고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딥은 직사광선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도 좀 적고 약간 뭔가 조용하고 약간 빈곤까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딥은 대신 장점이 있는 게 셜로우에 비해 환경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생존에 좀 더 유리한 그런 개념, 그런 장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해요. 그래서 셜로우 얕은 곳은 이제 직사광선, 그리고 딥은 안정적인 직사광선이 없는 이런 상태를 저는 스스로 의미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지, 수온의 변동도 되게 적어. 그래서 그런 의미를 스스로 이제 정의를 하고 구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맑아질수록 깊이 보는데, 또 상대적으로 되게 탁한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택호, 그지, 대표적으로 그런 곳에서는 이 셜로우와 딥의 개념이 또 수심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평택호는 되게 깊은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이 매우 탁해요. 그래서 한 5m만 돼도 직사광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물론 1년 내내 탁한 건 아닌데 여름철이나 봄만 딱 넘으면 엄청 탁해지기 때문에 그런 곳은 상대적으로 한 5m 정도만 돼도 충분히 딥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는 좀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 평택호 같은 곳에서는 5m를 딥이라고 보기도 하니까요. 이 셜로우와 딥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환경과, 그치, 환경, 그치? 탁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는 게 셜로우 낚시와 딥 낚시에 대한 개념을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셜로우와 딥만큼 많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 라인이죠. 뭐 전방 몇 미터에 브레이크 라인이 보여서 거길 캐스팅을 해 공략을 했더니 고기가 나온대. 근데 그 브레이크 라인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땅이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천천히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 어느 순간 깊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턱이 딱 젖어 있는 거예요. 이 턱을 우리가 길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이제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브레이크가 이제 뭐 깨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변화가 되는, 수심이 변화가 생기는 지점을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가 선명하고 딱딱할수록 좋다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는데, 필드에 따라서는 그렇지, 희미해도 되게 특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워낙 밋밋한 곳에서는 희미한 브레이크도 되게 좋은 브레이크 라인이 될 수 있고, 워낙 막 지형의 변동이 심한 곳에서는 딱 부러져 보이는 브레이크 라인도 그다지 좋은 포인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브레이크 라인은 긴 사면에 혹은 뭐 곧부리 같은 데에 이렇게 길게 발달한 이런 수중턱, 이 길게 반달 끝나는 부분도 일종의 브레이크 라인.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지형의 변화가 길게 있는 곳을 이제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런 브레이크 라인과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로우프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드로우프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라인보다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높이차가 좀 큰 것들을 드로우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사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면에서 여기가 이제 어떤 이유에 인해서 무너져 내려서 이렇게 턱이 탁 젖어 있는 경우, 그런 곳을 이제 드로우프라고 하는데, 그런 드로우프는 브레이크 라인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드로우프는 상대적으로 좌우의 폭이 좀 짧은 개념이고, 그치, 좀 국지적인 개념이고, 브레이크 라인은 그게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를 이제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하니까요. 셜로우와 딥과 같은 개념처럼 드로우프랑 브레이크 라인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좀 규모의 차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길고 상대적으로 좁은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몇 미터부터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건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상대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 제가 되게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쇼어라인이에요. 쇼어라인은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연안선, 그리고 순우리말로 바꾸면 뭐 물가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쇼어라인이 이제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경계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육상으로부터의 유입이 있는 곳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 낚시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쇼어라인이라는 말 설명할 때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꿀팁 베스에서도. 쇼어라인은 그런 뜻이고, 이제 쇼어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지금 제 뒤로 이렇게 풀이 좀 잠겼는데, 피디님 이거 나와? 지금 뒤에 빨간 거 풀 저거? 나옵니까? 저런 풀들을 이제 수몰육초라고 하죠. 물에 잠겨 있다라는 수몰이라는 단어와 육상에 사는 풀이라는 뜻의 육초를 이제 합쳐서 수몰육초라고들 많이 부르는데요. 생활에서는 전혀 우리가 부추밥 먹고 육초 정구지는 그럼 표준어입니까? 정구지요? 모르겠는데 그것도 육초입니다. 그것도 육초야?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정구지, 파, 뭐 이런 거 전부 다 육초. 마늘, 뭐 고추, 칡도 육초지. 그래서 이렇게 땅 위에 자라는 풀들을 전부 육초라고 다 통틀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육초들이 있고, 이제 물 속에서 자라는, 혹은 물 위, 표면에서 자라는, 혹은 물가에서 자라는 이런 애들을 뭐 수초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많은 가르침 주시는 선배님의 말에 따르면 뭐 수중수초, 뭐 부상수초, 뭐 수변식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일단 물속에 자라면 수초, 원래 물속에 자라면 수초, 원래 땅에서 자라면 육초,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육초와 수초를 나누는 이유는요, 좀 분명하게 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초는 물속에서 원래 자라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냥 잘 자라요. 근데 육초는 원래 물 밖에서 자라는 애들이라 물에 들어가면 썩어서 내려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육초들은 이제 어떤 물에 잠긴 지 며칠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좋은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혹은 또 수온에 따라서 좋은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물고기들한테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부패해버려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조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초가 물에 잠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댐이나 큰 저수지에서, 큰 계곡형 저수지에서 워킹 낚시를 할 때 가장 많은 변수를 주는 외부 요인이 아닌가, 지형을 제외하면. 그렇지. 지형을 제외하면은 육초가 댐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느냐가, 혹은 큰 저수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큰 저수지에서는 육초가 물에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냐에 따라서 진짜 큰 변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육초와 수초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이렇게 관목들, 한 2m가 안 되는 나무들을 이제 관목들이라고 하는데, 저런 관목들이 물에 잠겨 있거나 혹은 큰 나무, 교목들이 물에 잠겨 있는 경우에 수몰나무라고 해서 통틀어 부르는 좋은 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파리가 안 남아 있고 가지들이 거의 다 없어진 그런 그냥 본내의 나무들 중에 죽은 애들, 말 그대로 고사목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 물속에 있으면 고사목이 아니고요, 물 밖에 있어도 그런 나무는 고사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나무들 중에서도 뭐 밑둥만 남아 있으면 스텀프, 그리고 뭐 누워 있으면 레이다운 트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은 단어장 수준이니까 저희가 따로 정리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한 가지 더, 이런 식물들 중에, 식물 나타내는 말 중에 많이 쓰는 게 브러쉬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목들,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이 물에 잠겨 있는 경우에는 하드 브러쉬, 그리고 그냥 풀떼기들이 물에 잠겨 있는 경우에는 소프트 브러쉬라고 해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냥 물 위로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그런 풀떼기들, 나무떼기들, 가는 줄기들을 전부 다 브러쉬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채널. 제가 이제 채널 라인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물골이에요, 물골. 물골을 이제 저희가 채널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요. 그 채널은 샤넬과는 무슨 관계?
몹쓸 말이었다. 알았어. 하던 거 계속 할게. 그래서 채널은 물이 흘러서 이제 깎인 경우가 있고요. 원래 그냥 거기가 이렇게 골짜리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른 경우에도 물이 항상 흐르는 채널과 물이 가끔 흐르는, 비가 왔을 때만 흐르는 채널 해서 이제 크게 세 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항상 물이 흐르는 채널, 그리고 가끔 물이 흐르는 채널, 그리고 항상 물이 흐르지 않는 채널,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사실 비 오면 또 흐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해. 근데 어쨌든 물이 항상 흐르는 채널을 살아있는 채널,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를 묶어서 죽어있는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살아있는 채널은 물이 흐르는 채널이기 때문에 유입수가 많고요. 그리고 그 유입수가 무거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 밖에 드러난 경우엔 거기가 물이 흐르면서 땅을 깎아요. 깎아서 흙을 다 쓸어 내려가기 때문에 무거운 돌멩이 혹은 바위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브레이크 라인이라는 걸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채널에는 이제 신선한 물들이 들어와서 수온이 다른 경우도 있고 수질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턴오버 때도 채널에 엎어져 있는 고기들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채널은 다른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지형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물이 흐르는 채널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란철이 그렇고 요즘 같은 초가을 턴오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산란 초기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채널을 워낙 좋아해서 채널충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런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른 채널 혹은 죽은 채널이라고 불리우는 물이 흐르지 않는 채널들은 1년 내내 물이 안 들어오는 골짜리, 그런 곳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직벽이나 혹은 뭐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골창들 중에서 발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곳은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냐, 좀 그런 나무들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그런 특징이 있어서 또 가끔씩 좋은 포인트를 구성하거나 여건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낚시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첨언을 하자면 채널이랑 육조랑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채널 자리에는 풀이 잘 안 자라요. 그지. 이게 이제 6초 한 가지 지금 PD님께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 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이런 6초를 공략하는 게 이 초가을 혹은 가을까지 연결되는 이 쉘로우 낚시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6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도요, 비가 와서 물이 찬 경우에는 물이 막 깎고 들어오면서 물이 떨어지면서 그 6초 라인들 중에 물이 흐르는 자리는 풀이 싹 쓸려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루어가 떨어지면 베스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뒤에서 제가 이거를 예전에 KSA 토너먼트 뛰면서 그 KSA 최고 왕 중에 한 분이시죠. 최식은 선배님이 단상에서 1등 했었을 때 하시는 멘트를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약 타시는 분들, 보팅 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그 댐에 가셔가지고 낚시하실 때 골창 가셔서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그걸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또 있죠. 자료가 위성 사진.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형 혹은 뭐 어떤 뭐 장애물들의 종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 이런 용어들을 반드시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상대한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알고 베스 낚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베스를 낚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는 만큼 들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꿀팁 베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방송이 나가면 목요일이죠. 그리고 곧 추석 나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건 한가히 풍성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추석 기간 동안 정규 편성은 쉬고,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꿀팁 베스는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